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유럽 전역에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권이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냉방권이란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냉방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뜻합니다. 과거 에어컨은 편의나 사치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노인과 어린이, 환자 등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이유로 에어컨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이미 설치된 기기까지 철거하도록 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폭염 속 생명권으로서의 냉방권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캠든 자치구에서는 최근 주택과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에 대해 잇따라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한 주민은 집에 설치한 에어컨 2대를 영구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캠든구는 창문 환기와 선풍기 사용 등 대체 냉방을 먼저 시도한 뒤 불가피한 경우에만 에어컨을 써야 한다는 냉방 우선순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범죄 우려와 고령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냉방권 논쟁은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습니다. 프랑스는 전력망 부담, 냉매 배출, 도시 열섬 현상 등을 이유로 에어컨 확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정용 에어컨 보급률도 약 25% 수준에 머물고 학교와 공공기관 냉방 설비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럽 폭염으로 7월 초 기준 1,3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고 프랑스에서만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제 트램 선로가 휘고 아스팔트가 부서질 만큼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더 이상 냉방을 사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 모니크 바르비는 모든 곳에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주장에 경악한다며 에어컨은 기후변화 적응이 아니라 비상조치일 뿐이라고 말해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폭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은 학교와 병원, 요양원 등에 에어컨을 전면 보급하는 국가 냉방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에어컨 확대에 반대해온 정치인들도 취약시설에는 냉방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폭염은 이제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탄소 중립이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라면 냉방권은 지금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유럽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냉방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이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국내 산업계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입니다. 정부는 이번 구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20년, 30년을 책임질 첨단 산업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투자 규모입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800조 원, 충청권 HBM 패키징 거점 81조 원, AI 데이터 센터 550조 원,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30조 원 등을 합쳐 총 1,461조 원, 즉 약 1,5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그룹이 발표한 장기 국내 투자 규모는 훨씬 큽니다. 삼성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총 2,655조 원을, SK는 총 2,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기업의 투자 금액을 합치면 약 4,755조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정부 발표액과 기업 발표액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집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규 지방 투자를 중심으로 계산한 반면 기업은 기존 투자와 확대 투자, 장기 투자까지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 들어 반도체 공장 한 기를 짓는 비용이 과거 30조 원 수준에서 최근에는 100조 원 이상으로 커진 점도 전체 투자 규모를 키운 요인입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제2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메모리팹 2기씩 총 4기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충청권은 HBM과 첨단 패키징, 후공정 거점으로 육성되고 영남권은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배터리, 조선, 소재, 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생태계의 축으로 제시됐습니다. 중국 매체들도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들은 한국이 AI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구군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분야까지 확장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첨단 반도체 공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과 용수, 부지, 물류망, 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전력, 용수 인프라와 협력사 생태계 확보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전담 조직을 두고 직접 추진 상황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도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투자 발표를 넘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국가 전략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AI 기술을 적용한 관리형 독서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서실이 조용한 공부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출결과 휴대전화 사용, 학습 시간, 외출, 졸음, 수면까지 관리하는 밀착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원 수업을 마친 중고등학생들이 대치동의 한 관리형 독서실로 모여듭니다. 학생들은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맡긴 뒤 지정석에 앉습니다. 각 좌석에는 카메라와 타이머가 달린 태블릿 PC가 놓여 있고 관리 직원은 화면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습 시간과 휴게 시간을 나눈 교시제가 운영됩니다. 학생이 자리를 비우려면 앱에 외출 사유를 입력해야 하고 복귀 시간이 늦어지면 학부모에게 알림이 전송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졸음으로 인식해 직원이 직접 깨우러 갑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는 앱의 수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직원이 다시 깨워줍니다. 학습량도 시스템이 관리합니다. 학생이 태블릿에 하루 공부 계획을 입력하면 이행 여부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인터넷 강의는 학습용 태블릿으로만 볼 수 있으며 유튜브와 게임, SNS 접속은 방화벽으로 제한됩니다. 지각이나 무단 결석, 무단 외출, 연락 두절 등 규칙 위반이 발생하면 주의장이 발부되고 이는 학부모 앱으로 전달됩니다. 일정 횟수를 넘기면 퇴원 조치까지 이뤄집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시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고3 학생은 스터디 카페에서는 4시간을 앉아 있어도 실제 공부는 1시간에 그쳤지만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6시간가량 집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공부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성적도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한 통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권유로 등록한 경우 부담을 크게 느끼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 학생들까지 방학 기간 동안 대치동 학원 특강과 관리형 독서실을 함께 이용할 정도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외부 관리에만 의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자기 의지만으로 공부 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외부 관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시스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관리형 독서실은 학습 습관을 만드는 보조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 목표는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텍스트 힙 열풍 속에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 텍스트 힙이란 글을 뜻하는 텍스트와 멋지고 세련됐다는 의미의 힙을 합친 말로 책 읽기와 문장 수집, 독서 경험을 매력적인 문화로 받아들이는 흐름을 뜻합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약 16만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해 15만 명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올해 행사에는 18개 나라, 538개 출판사가 참여했고 행사장은 닷새 내내 관람객들로 붐볐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특징은 책을 단순히 전시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체험형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출판사들은 저마다 강한 콘셉트를 내세워 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사는 독서도 운동이다라는 모토 아래 체육관 콘셉트의 부스를 꾸몄고 사계절 출판사는 쌈마켓 콘셉트로 책갈피와 비밀책 포장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철학 전문 출판사 아카넷도 가장 무거운 서재라는 콘셉트와 철학 타로 이벤트로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한정판 굿즈와 경품을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일부 관람객은 책보다 굿즈가 더 주목받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서전과 무관한 식품 판매 부스까지 등장하면서 상업화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럼에도 출판계에서는 이를 달라진 독서 문화의 한 모습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자들이 책을 종이 매체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와 체험, 굿즈와 소장 욕구가 결합된 문화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도서전에서는 책 판매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고 SNS에는 도서전에서 파산했다, 오픈런으로 책을 샀다는 구매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국제 도서전으로서의 성격도 강화됐습니다. 대만은 여성의 삶과 감정을 주제로 한 도서를 소개했고 일본 독립출판사 13곳도 처음 참가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과제는 남았습니다. 대형 출판사의 관람객이 쏠리고 중소 독립출판사들이 참가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부 출판사들은 서울 제대로 도서전 등 대안도서전을 열며 공공성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올해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텍스트 힙의 열기를 단순한 소비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더 많은 출판사와 독자가 함께하는 공공의 책 축제로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